신흥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신흥국의 경제 위기의 예로서 우리나라하고 아르헨티나 예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미국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그러니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97년, 98년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하고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두 위기의 차이점은 뭐였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는 전혀 없는 얘기고 이건 내가 따로 만든 자료니까 여러분들 물론 교과서에서 있었던 내용이 부분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이 자료는 몇 년 전에 똑같은 제목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앤드 코리안 이코노미라는 이런 제목으로 일본의 무슨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던 자료예요. 아주 아카데믹한 거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때 뭐 여러 가지 정책하는 사람들, 중앙은행 사람들, 또 학자들 이런 사람들 모여서 하는 자료, 그 학회 같은 데서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던 자료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쓸 수 있게 좀 너무 복잡한 건 빼버리고 좀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집어넣어서 만든 자료가 되겠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수업 시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전개 과정 이런 거를 봤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본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그것을 살펴보면은 2008년 9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 미친 좀 혼란기를 두 가지로 한번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2008년 9월 그러니까 리만이 파산한 그 순간부터 그 다음 달인 10월 말까지 한 달 반, 한 달 한 20일 정도 동안의 기간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은 11월 이후에 그 다음에 한 3월 정도까지 한 넉 달 정도의 좀 혼란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기간에서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기간에서는 소위 말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게 좀 무너지는 그러면서 자본 유출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2097, 98년 외환위기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단계가 됐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이제 수출이 안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더 금융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물 부분으로 이제 문제가 좀 심화되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97, 98년의 외환위기를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97년, 98년에는 뭔가 금융자유화, 개방화 이런 것을 좀 잘못 다루기 시작하면서 뭐 만기불일치라든지 통화불일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로 자금을 빌려가면서 소위 랜딩 붐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 97, 98년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것이 터진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97, 98년에 외환위기가 좀 진정이 되면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진정이 되면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외환위기로부터 얻었던 교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 이제 규제 같은 것도 좀 강화를 하고 소위 말해서 건전성 규제 같은 거를 강화를 하고 외환보유고라는 개념에 대해서 외환보유고를 이제 충분히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 하에서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부채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기업부채를 뭐 이를테면 200% 룰 그래서 기업부채를 200% 정도로 줄여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2008년에 와서는 2008년의 위기는 97년이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 그러면 2008년은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전이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자본 유출이 발생을 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수출 때문에 실물 부분이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정책 공조 비슷한, 즉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확장적인 정책,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이 양 측면에서 다 확장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런 과정들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이제 신뢰가 무너졌다. 그 과정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했다. 이게 무슨 얼마나 큰 자본 유출이 발생했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 97년, 98년의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금융 부분이나 즉 은행 부분, 특히 은행 부분이나 그 다음에 비은행 기업 부분이나 전부 다 굉장히 건전성 측면에서는 양호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부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은행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BIS 자기자본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준이었고, 더더군다나 97년에는 우리가 거의 바닥을 쳤던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많은, 그래서 2,400억 불 정도 외환 보유고를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2,400억 불이 어느 정도 숫자냐 하면 5달치의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달 수입이 한 500억 불 정도 된다 그러면 2,400억 불이면 한 5달 정도를 우리가 추가적인 달러 공급 없이 수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 규모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내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 않고 외환 보유고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이 됐다. 이것은 왜 그러냐? 특히 이 자본 유출이 된 부문을 살펴보면 다 해외에 있는 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빌려줬던, 특히 우리나라 은행한테 빌려줬던 돈을 빼간 그런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이를테면 우리나라 기업에게 빌려줬던 돈이 나간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에 투자됐던 돈이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은행한테 빌려줬던 돈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은행은 그렇게 돈을 빌려서 다른 데 대출을 해줬겠지만 은행을 통해서,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빌려줬던 돈이 유출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결과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고 부도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주가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죠.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자본 수지를 나타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 나간 돈,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2008년 3, 4분기, 4, 4분기에 보면 이것이 굉장히, 여기 그림이 이제 밑으로 쭉 떨어진 게 2008년 4, 4분기 값이 될 텐데, 즉 리만 브러더스가 9월 달에 망했으니까 그 직후인 10월, 11월, 12월 달에 자본 수지 적자가, 적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유출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더 맞을 텐데, 달러가 해외로 엄청난, 다른 때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그 다음에 CDS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의 이제 부도 확률, 얼마나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느냐,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금융 상품이에요. 이 확률도, 이 금리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실제 표를 보면 우리가 국제 수지표라고 하는 대외 거래를 요약을 해서 정리해 놓은 이 국제 수지표라는 걸 보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큰 항목이 있어요. 하나는 경상수지라는 것과 또 하나는 자본수지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경상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출입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러니까 수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에 대한 수출입, 우리가 보통 보는 무역수지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그거 플러스 서비스 수지, 서비스에 대한 수출입, 여행수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유학을 가면 그때 송금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서비스 수지를 합친 것이 이제 경상수지가 되겠어요. 여기 그게 A로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2008년 1사분기에 이게 마이너스 4.866이라는 얘기는 1사분기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였다는 뜻이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자본수지라고 되어 있는,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것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크게 나눠서 첫 번째 투자라고 하는,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other capital account라는 것하고, 이게 조금이죠.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투자 항목이 되겠죠. 투자 항목에는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FDI라고 얘기하는 것, 직접 투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라든지 채권에 투자하는 것들, 그 다음에 디리버티브는 파생상품, 그리고 other 인베스트먼트라고 되어 있는 놈이 바로 대부분, 이 other 인베스트먼트의 대부분이 은행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런 보로잉과 랜딩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other 인베스트먼트에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해외은행이 우리나라에 빌려줬던 돈이 이제 밖으로 다시 나간다는 얘기죠.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 마이너스가 되고 들어오면 플러스가 되는,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 많으면 플러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2008년 4사분기에 보면 캐피탈 어카운트가 굉장히 큰 유출이 있었는데 경상수지는 오히려 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캐피탈 어카운트 자본수지 측면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였는데 그 마이너스가 대부분 투자 항목에서 왔고 당연히 그 투자 중에서 특히 other investment, 보로잉 쪽 빌린 돈에서 차입한 데서 대부분 자본 유출이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더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거시경제학이나 국제경제 교과서에 보면 이게 항상 합이 제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그 다음 항목까지를 사실은 포함해서 제로가 된다는 얘기인데 약간 이제 테크니컬한 측면이긴 하지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얼마가 됐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간 게 더 많다는 얘기죠. 그 많으려 그러면 뭔가 어딘가에서 그 돈이 왔어야 돼요. 그 온 건 어디서 오냐?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데서의 차감이 되겠죠.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더 많다면 외환보유고가 늘어날 것이고 나간 돈이 들어온 돈보다 더 많으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Changes in Reserve Asset이라는 C라는 항목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여기는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 대차들 국제수입해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로 표시한 것이고 실제로 Change in Reserve Asset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돈이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위에 보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4인데 2008년 4사분기 경우에 이 리저브 에셋의 외환보유고의 변화가 플러스 33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약간의 에러스 앤 오미션스 이런 좀 오차항이 붙어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 정확하게 제로가 되도록 이렇게 국제수지표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2008년 4사분기에 돈이 외국으로 굉장히 많이 나갔었고 그것이 대부분 다 보로잉에서 온 즉 돈을 빌린 돈이 이제 그쪽에서 외국에서 계속해서 차환을 안 해주거나 빌려준 돈을 빼간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여기 3, 4분기를 보면 리만 브러더스가 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other investment가 플러스예요. 그 얘기는 리만이 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조금 전에 본 숫자들은 나간 거와 들어온 거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국제 수지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본 거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식 부분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주식을 산 것, 이를테면 해외 펀드를 샀다. 이를테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펀드를 샀다. 그러면 돈이 여기서 밖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찾으면 돈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와 우리가 외국에 대한 투자를 합친 그런 차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거하고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한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만 봤을 때의 그림을 나타내요. 즉 여기 이제 equity security라고 된 건 이제 주식 부분인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 투자, 여기 debt security라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borrowing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한테 빌려준 돈, 플러스면은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고, 마이너스면 돈이 우리나라에서 빌려준 돈을 다시 빼간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림을 보면 2008년 4분기 이전에, 리만이 망하기 전에 보면 주식은 벌써 리만이 망하기 전에부터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요. 0보다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을 미리 빼가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외국인의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보로잉은 계속 플러스 값을 보이고 있어요. 4분기 전까지도. 그러다가 리만이 망하면서 이제 보로잉 부분이 굉장히 큰 마이너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마이너스 420억 불이라는 그 숫자가 바로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보면 자본 유출이 발생을 했는데, 그 자본 유출은 대부분 다 어디서 왔냐 하면은 은행들이, 즉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은행들이 빌린 돈, 특히 단기로 빌린 돈이 나간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충격을, 해외에서 발생한,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이런 여파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원인은 보통 세 가지 정도를 많이 드는데, 첫 번째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외국에서 빌린 돈이 굉장히 많았다. 즉 2008년 3, 4분기에 GDP의 175%,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빌린 돈이 GDP의 175%가 됐고, 그 중에서 또 45%, 거의 절반에 이르는 외채는 단기 외채였다. 즉 만기가 1년 미만의 단기 외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즉 빚이 많은 거죠. 우리가 외국에 때 갚아야 될 빚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단기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뭔가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외국인들이 빨리 자금을 빼간,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해진 그런 원인이 됐어요. 두 번째는 스티그마 프롬 더 97 크라이시스 이렇게 써놨는데, 10년 전에 한번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또 굉장히 한 번 더 겪을 수도 있겠다, 또 한 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낙인 효과 같은 게 암묵적으로 또 작용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위 예대율이라 그래서 은행이 대출과 은행의 예금 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즉 예금에 비해서 대출이 많이 해줬다라고 느껴서,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외국인들이 판단을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간 그런 것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여러분들은 지금 부채가 많으니까, 빚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죠. 내가 겉으로 봐서는 빚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빚이 진짜 빚이 아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빌린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불건전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08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정부의 고위직 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했던 또는 자금을 빌려줬던 그런 데 가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상황은 겉으로 숫자상으로 굉장히 나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걸 I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때 전체 외채가 3천억 불, 3,800억 불 정도나 되는 굉장히 큰 외채가 있었지만, 이 중에 한 1,000억 불 정도는 사실은 갚지 않아도 되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외채로 기록될 뿐이지 실제로는 부채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기 외채 중에서도 1,500억 불 정도 되는 이 단기 외채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우리나라 은행이 빌린 우리나라 은행의 채무가 아니다. 누구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은행 지점들이 빌린 돈이다.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외채가 많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해외 부채가 이를테면 2005년에 1,900 그러다가 2008년 3, 4분기에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한 3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GDP 대비해서 2008년 만에 200%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특히 단기 외채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97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GDP분의 전체 외채의 규모가 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수준하고 굉장히 비슷한 정도까지 외채 수준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단기 외채 수준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단기 외채와 외환보유고의 비율을 보면 97, 98년에는 워낙 외환보유고가 거의 제로였기 때문에 분모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굉장히 한 300% 이상 올라갔지만 지금은 3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 정도까지 79%, 8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즉 아까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2,400억 불이나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단기 외채도 굉장히 많아서 그 중에 80%, 즉 만약 단기 외채를 전부 다 외환보유고로 갚아버리고 난다고 하면 외환보유고가 사실 별로 안 남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얘기했듯이 이 단기 외채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 은행이 빌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은행의 지점들이 빌린 돈이다. 비율을 보면 한 60% 정도가 해외은행 지점, 우리가 그냥 줄여서 외은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은지점들이 빌린 거고 우리나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리 은행들이 빌린 것은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 은행들이 빌린 돈까지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단기 외채는 굉장히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주장을 했었어요. 여기 보면 왼쪽 그림을 보면 전체 외채 중에서 실제 갚지 않아야 돼도 드는 돈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거다. 여기서 이제 특히 오른쪽에 이제 하얀색 보따리 좀 크게 돼 있는 보따리가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Advance Receipts on Shipbuilding Export Contracts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새도 문제가 됐는데 조선업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이었어요. 당시 요새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완전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져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세계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화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뭐 조그만 보트 만드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뭐 유조선이나 화물선이나 이런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외국에서부터 이 선박에 대한 수주를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컨테이너선을 만든다, 유조선을 만든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게 한 5년, 뭐 한 3년 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돈을 이게 수주를 했었어요. 계약을 땄어요. 그래서 계약을 따서 그 중에 일부를 뭐 계약금 비슷하게 선수금을 받은 거예요. 이를테면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가 1억 불짜리다. 그럼 한 2천만 불 정도를 미리 돈을 받은 거예요. 이 2천만 원을 미리 받았으니까 이 돈은 뭐냐? 외채로 잡혀요. 왜? 내가 조선사가 배를 나중에 인도를 안 해주면 이 2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근데 만약에 배를 인도를 이제 한 3년 지난 다음에 배를 다 만들어서 주면 그때는 이제 이 외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나머지 잔금을 받고 이것은 더 이상 부채가 아닌데 아직 배를 인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받은 이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가 돼버려요. 조선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 돈이 바로 해외 부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외채가 아니다. 이것은 나중에 배를 인도하면 그냥 당연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채를 계산할 때 해외 부채를 계산할 때 빼줘야 된다라고 우리 정부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빼주고 나니까
전체 외채가 3,800억 불이었는데 한 2,800억 불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한 1,000억 불 정도, 1,000억 불 정도는 사실은 외채가 아닌 것이 외채처럼 가장돼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외채 380억 불 중에서 이제 장기 외채와 단기 외채가 있는데, 단기는 이제 1년 미만짜리, 이 단기 외채가 한 45%쯤 차지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좀 전에 얘기한 외국은행 지점들이 한 것을 빼고 나면 훨씬 줄어든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380억 불 중에서 뭐 조선사 선수금이라든지 외은지점의 부채라든지 이런 걸 빼고 나면 우리나라 외채는 이거보다 훨씬 줄어든다라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안 통했죠.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면 조선사가 그러면은 3년 동안 배를 만들어서 인도를 하면 이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은 없어지는 건 이해를 했는데, 만약 경기 불황으로 조선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누군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거 외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어요. 이게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는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계속해서 이제 빼가고 있는데, 그 빼가는 걸 좀 멈춰달라고 얘기했는데, 외국 투자자들도 이제 자기 돈이니까 이제 이게 손해 보면 안 되니까, 네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자금을 계속 유출을 해나간 거죠. 근데 사실은 불안해서 유출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은행한테 빌려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외국의 은행들이에요. 외국의 대형 은행들이었어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니까 누가 먼저 또 타격을 받았냐면 이 대형 은행들이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불안해서 돈을 빼간 부분도 있고,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급하기 때문에 돈을 빼간 거예요. 본점들이 급하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던, 빌려줬던 돈을 이제 빼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만 빼간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다 빼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조금 더 많이 빼간 느낌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많이 빼간 느낌, 이유는 지금 얘기한 이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서 그래요. 어떤 면이냐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간다,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빼간다. 그 얘기는 채권에 투자했던 돈을 빼간다는 얘기는 채권을 팔아야지 빼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굉장히 잘 활성화가 돼서 팔면은 팔려요. 근데 어떤 개독이나 이런 데는 빼가려고 해서 채권을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면 빼갈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빼가기가 힘든 거죠. 뭐 이런 측면도 사실은 존재를 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설득 작업도 피고, 또 국내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내 금융기기 시장에 이제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빌려간 돈에 대해서 나중에 안 갚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외국에서 할까봐 정부에서 지급 보증도 해주고, 나중에 은행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떤 은행이 빌려왔는데 이 은행이 못 갚게 되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보증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즉 자금이 계속 이탈을 하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아까 얘기했던 10월 말까지,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여 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그럼 10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아까 첫 번째 페이스 1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10월 말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혼란한 것이 안정이 됐을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10월 말에 미국 중앙은행하고 스왑이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래터럴 스왑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과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계약을 맺어서 이때 3억 얼마였지? 300억 불인가를 원화와 달러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원하면 교환을 해주는, 바꿔주는, 즉 300억 불을 우리나라가 미국 페드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신 우리나라 원화를, 그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미국 페드에다 주는 그런 계약이에요. 미국 페드에서 우리나라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 쓸데 없죠. 이건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중앙은행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환율이 막 올라가고 주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이 외환시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니까 이러다가 또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아까 얘기했지만 2,400억 불이라는 외환보유고가 있었지만 그 중에 80%는 단기 외채가 80%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거 다 갖고 나면 다 빠지고 나면 단기 외채가 다 유출이 되고 난다면은 외환보유고도 얼마 안 남고 그러면은 외환위기가 또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IMF 같은 데서 그러면 IMF에서 돈을 빌려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IMF에서 돈을 빌리라는 권고를 우리 정부가 거절을 했죠. 안 빌리겠다. 왜? 10년 전에 한번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또 빌렸다가 빌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빌리면서 아까 말했던 낙인 효과 같은 게 또 생길 수 있어요. 낙인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길 수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IMF에 돈을 빌렸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 정부 이상한 정부다라고 생각할 거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IMF에서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금융시장에 알려지면 이제 세계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빌릴 때 그러면 가산금리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금을 빌리는데 조달하는데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IMF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거절을 했고 사실은 IMF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한테 일단 급하니까 IMF 돈을 좀 갖다 빌려다 써라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다 거절을 했어요. 뭐 이를테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는 한 달 뒤에 대통령 선거인데 IMF에서 돈을 빌려?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이거를 거절을 했고 그 대신에 뭘 했냐면 우리 정부에서 이제 미국 정부한테 가서 수합을 체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부탁을 한 거죠. 우리나라만 한 건 아니고 전 세계 무지하게 많은 나라들이 미국한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달러가 부족한 현상은 외국에서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에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수합 체결을 요구를 했었고 근데 미국 정부에서 이제 페드하고의 중앙은행이지만 사실은 재무부에서 결정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누구만 해줬냐? 전 세계에서 딱 4나라만 수합 체결을 했어요.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한국 4나라만 수합 체결을 해줬었고 이 해준 어떤 기자회견은 아니고 이렇게 공식적인 브리핑 같은 거를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펀더멘탈이 뭐 괜찮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쭉 써 있는 근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나라라고 봤기 때문에 빌려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멕시코 전부 다 이런 나라에서 혹시 위기가 터져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빌려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돈을 빌리면서 수합 체결을 하면 사실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300억 불인가 그랬던데 아까 외환보유고 2,400억 불이었죠. 전체 외채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은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 자체만으로도 외환시장, 금융시장이 안정이 됐어요. 한국 뒤에는 달러가 부족했을 때 미국 정부가 도와줬구나라는 것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큰 시그널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말에 와서 드디어 환율이 내려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됐었는데 아까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서 2008년 4, 4분기에 환율이고 이렇게 확 솟았다가 이게 조금 이제 정점에서 좀 내려가죠. 그죠? 내려갔다가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여기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페이스 2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페이스 1은 첫 번째 봉우리고 페이스 2는 다시 환율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한 11월, 12월부터가 이제 페이스 2가 되겠어요. 그래서 페드 수합이 이 금융시장을 안정을 시켰는데 그 효과가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왜? 이제 이게 조금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서구의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경기가 다 엉망이에요. 다 금융이기 때문에 GDP는 떨어지고 총수요는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히 이 아시아 국가들이 결국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었는데 수출이 안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굉장히 이제 침체가 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 1사분기에 우리나라 수출은 마이너스 25%, 일본은 마이너스 40%, 중국은 마이너스 20%씩 수출 자체가 감소를 했어요. 엄청난 크기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적어도 이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만의 문제였다가 이제부터는 2008년 말부터는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경제, 즉 우리가 금융위기의 원인을,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금융감독의 실패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것이 또 하나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점을 기화로 해서 그 전 단계는 금융감독의 위기 실패가 주로 얘기가 되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떨어지고 성장이 침체가 되고 이러면서 글로벌 임밸런스 얘기가 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파란 선이 우리나라 수출액을 나타내요. 월별. 이것이 쭉쭉쭉 떨어져서 2008년 위기 전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금 거의 떨어졌었고, 증가율이 여기 Y on Y라고 하는 것은 이어 온 이어라 그래서 이 전년 동기비 증가율, 그러니까 8월달 증가율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전년 8월달하고 증가율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것이 9월달만 해도 거의 30% 정도로 수출이 잘 되다가 10월달에 7.8%, 11월달에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쭉 빠지기 시작했고, M2M은 바로 전월에 대한 증가율이 되겠어요. 10월달이 9월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2.6, 11월달이 10월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22.3.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마이너스 20%씩 가는 이런 수출 증가율은 본 적이 없는 숫자죠. 이렇게 몇 달 동안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로, 요새도 이제 수출이 별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을 했었어요. 이렇게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지금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IMF 같은 데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할 때 11월 달에 2008년 11월 달에 2009년 전망 숫자를 2.5로 냈었는데 2009년 1월에는 2009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4%로 몇 달 만에 성장률 굉장히 이렇게 조정을 한 거죠. 전망치를 조정을 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림을 보면 빨간 선이 이제 우리나라인데 11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2009년에 2008년 11월에 전망을 한 거니까 2009년 다음 해에 대한 전망 수치가 되겠죠. 그것이 세계경제 성장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다가 그 다음 달에 와서는 미국이나 유로 보다도 더 성장률이 우리가 안 좋을 걸로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봤던 수출이 마이너스 20%씩 갔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빨간 선이 소위 부실 채권의 비중이에요. 그리고 파란 선은 어음 부도율이에요. 근데 98년에 외환위기 때 보면 둘 다 숫자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죠. 이렇게 어음 부도율도 높고 부실 채권도, 은행의 부실 채권도 부실된 대출이죠. 그것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았었는데 2008년, 2009년에 와서는 그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파산을 하거나 대출을 못 갚거나 어음을 발행했다가 못 갚는 이런 일들이 별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들의 부채 비율, 여기 빨간 선이 이제 부채 비율인데 그것도 97, 98년에 굉장히 높았었는데 별로 높은 수준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커버리지 레이쇼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윤하고 이자 지급하고의 비율이에요. 여기는 이자 지급분의 이윤인데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반대로 이것이 100% 이하로 간다는 얘기는 98년에 100% 이하로 가 있었는데, 즉 이윤 가지고 이자도 다 못 갚는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기업 부분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건전했었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그 다음에 BIS 자기자본 비율 이런 것도 14%, 15% 갈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 ROE라고 하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죠. 리턴 온 에퀴티라는 것도 그래서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서 은행들도 문제가 없었다. 비록 외국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오긴 했지만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에서 이렇게 충격이 크게 왔어도, 그래서 충격이 좀 받긴 받았어도 크게 뭐 은행 위기라든지 97년처럼 은행 위기라든지 은행이 망가져서 문을 닫는다든지 뱅크런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이제 발생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외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충격을 좀 받았고 수출이 좀 안 됐지만 어떤 국내 금융 시장 부분은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로부터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이게 금융위기 얘기할 때 이제 예로들은 주로 예를 많이 드는 얘기인데,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또 하나 크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크게 이슈가 됐던, 신문에 많이 얘기가 됐던 것이, 위기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이 전혀 없겠지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종 플루, 독감이 그때 막 유행을 했어요. 사람이 많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손 씻고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거하고 금융위기하고 사실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독감에 안 걸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예방주사. 또 하나 더 좋은 방법은 집에서 안 나오면 돼요. 사람들을 접촉을 안 하고 혼자서만 계속 있으면, 방 안에 딱 있으면 독감에 잘 안 걸릴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경제로 해석하면은 교역도 안 하고 자본 거래도 안 하고 외국하고 완전히 문을 닫고 폐쇄 경제로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죠? 우리가 집 안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도 나와야 되고 뭐 일하러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독감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저항력을 세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예방주사 또는 하여튼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체력을, 기초 체력을 건강하게 해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올 확률을 줄여주는 거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발생한 위기가 우리 경제에 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기본이 튼튼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채 비율이 낮고 수익성이 좋고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좋고 이런 게 다 건전하면 충격이 오더라도 충격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당시에 우리나라 은행이나 기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건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외환 시장의 혼란을 좀 가져왔지만 어떤 은행위기라든지 더 큰 금융위기로 전이되지는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정책적으로 수출이 안 되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중앙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이자율을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통화정책을 하면서 좀 자세히 보겠지만 소위 말해서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거래 상대방을 확대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개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확장적으로 GDP 한 4% 정도 되는 재정 지출을 확대를 했고, 특히 그 중에서 한 60% 정도를 2009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하는 이런 식으로 재정도 굉장히 확대를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이거는 자본 확충 펀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은행 위기로 위기가 전이가 되지는 않았었지만 사실 굉장히 불안하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부가 소위 말해서 자본 확충 펀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뱅크 리캐피탈라이제이션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 이제 뭐 산업은행이나 한국은행에서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돈을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돈을 놓고서 은행들이 만약에 니네가 굉장히 위험하다거나 문제가 된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이 펀드로부터 돈을 빌려가라 라고 만들어 놓은 자금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도 빌려가지는 않았어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하나도 빌려가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애매한 것이 이게 우리나라도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 특히 이제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들이 이제 뭐 한 10개, 20개 이렇게 은행들이 있으면 이 중에는 좀 괜찮은 게 있고 조금 좀 문제가 생길 듯한 은행이 있어요.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영국의 노던락이라는 상업은행이 최초로 파산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은행들이 이렇게 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은행들이 있는데 이때 만약에 그 중에 한 은행이 이런 데 와서 돈을 빌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지금 문제가 있는 놈이야라는 걸 시장에다가 공표를 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내가 지금 뭔가 조금 불안해서 돈을 빌려가게 되면 밖에 있는 우리 에이시메트릭 인포메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은행들이 쭉 있는데 누가 괜찮고 누가 괜찮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가서 돈을 빌렸어요. 정부나 중앙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저 은행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효과가 나요. 그럼 그 은행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가 있고 돈을 빼갈 수가 있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은행들이 나서서 여기서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보를 미리 노출하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짜 문제를 심각하게 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마찬가지지만 네가 돈을 빌려가는 게 아니라 다 돈을 빌려가. 즉 정보의 비대칭성을 의무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은행, 문제가 있는 은행 상관없어요. 정부는 누가 문제가 있는 은행인지 알아요. 10개 중에 한 2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머지는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 은행도 다 돈을 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 뱅크런이나 이런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전부 다 돈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빌릴 필요가 없는 은행인데도 정부가 강제로 떠안기는 거예요. 빌려가야만 돼. 이런 식으로 실제 이런 식의 정책들을 취하곤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구조조정. 요새도 계속 기업 구조조정 얘기가 뭐 딴 뉴스에 가려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금융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는데 가야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맨 처음부터 우리 학기 초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위기가 발생하고 나면 이제 이상하다기보다 부실화된 기업들이 많아지고 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누가 괜찮은 기업인지 누가 그렇지 않은 기업인지가 불투명해져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은행들은 기업한테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누가 괜찮은 기업이고 누가 괜찮지 않은 기업인지를 빨리 선별을 해서 괜찮지 않은 기업을 빨리 정리를 시켜줘야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완화가 돼서 이제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나면 항상 이런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정부도 A, B, C로 4개로 나눠가지고 A는 정상기업, B는 지금 돈이 조금 필요하지만 뭐 문제가 별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은 은행. 다만 지금 현재 유동성만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 셋째는 좀 파산의 위험도 좀 있지만 잘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 네 번째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기업.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번째 D그룹은 파산시켜버리고 빨리.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워크아웃해서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서 가고 A하고 B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좀 빌려주고 뭐 은행을 통해서는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실시를 했었어요. 자, 여기 97년과 98년 위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맨 처음에 보면 두 위기가 굉장히 비슷한 거로 보이는 면이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GDP라는 것을 보면 여기 이제 T라고 돼 있는 X축에 T라고 돼 있는 것이 위기가 발생한 시점이에요. 빨간 선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3, 4분기를 100으로 놓은 거예요. 그때의 GDP를 1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GDP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97년 4, 4분기를 또 100으로 놓고서 그 다음부터 98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의 GDP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계산을 해봤어요. 즉 시작점은 두 위기가 시작점은 둘 다 100으로 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보면 두 위기 모두 GDP가 떨어졌었고 근데 97년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더 늦게 회복이 됐어요. 원상태로 되는데 더 시간이 많이 한 2분기 정도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오른쪽은 이거는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환율이에요. 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Exchange Rate이라고 하면은 그냥 달러당 얼마 보통 명목 환율을 얘기하죠. 그걸 Real Exchange Rate이라고 그러면 실질 환율이 돼서 물가를 조정한 걸 얘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여기는 실효라는 말을 하나 더 썼어요. 실질 실효 환율이어서 실효라는 말을 하나 더 썼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달러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파운드에서도 있고 원화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중 평균한 거예요. 미국 달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해서도 환율을 계산해서 원화에 대한 환율을 계산해서 평균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다른 나라 환율이 움직이는 것도 달러에 대한 환율하고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보면 달러 환율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여요. 어쨌든 그림을 보면 97년의 경우가 2008년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둘 다 올라가긴 했는데 97년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 성장이나 환율의 입장에서는 두 위기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다른 면에서는 또 굉장히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97년에는 국내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고 2008년에는 외국에서의 문제가 영향을 미친 거였어요. 그래서 97년에는 우리나라는 크게 문제가 됐지만 다른 나라는 별로 특히 선진국들은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출은 굉장히 잘 됐어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굉장히 잘 됐었고 2008년에는 다른 나라가 다 같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떨어지는 그래서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위기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소비 측면에서도 97년에는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2008년에는 떨어지긴 했어도 좀 별로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하나 굉장히 차이 나는 거는 97년에는 고용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었어요. 즉 위기가 나면서 회사가 망하고 이러니까 실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기업들도 이제 긴축을 해야 되니까 뭐 해고를 한다든지 하여튼 신입 직원을 안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이 굉장히 나빠졌는데 2008년에는 그렇지 않았던 고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정책 처방 측면에서도 이제 두 위기가 다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8년에는 이자율을 내렸고 중앙은행이 근데 97년에는 반대로 이자율을 30%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재정 확대를 했고 97년에는 초반에는 재정 확대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와서 재정을 확대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얻는 레슨, 그 다음에 그 후의 조치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외환보유고가 결국 고갈이 되면서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그 이후로 외환보유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외환보유고를 상당 수준 2,400억 불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외환보유고를 보유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보험 같은 셀프 인슈런스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러면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까지의 얘기만 가지고 보면 그렇죠. 급할 때 써야 되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은 보유하는데 비용이 발생을 해요.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할까요? 첫 번째, 국내적으로 보면 외환보유고라는 게 달러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대부분 다 미국의 재무성 증권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 국채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 재무성이 그 국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할 거예요. 그렇죠? 쿠폰을 지급하죠. 쿠폰 이자를 지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외환보유고를 우리 한국은행이 이를테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수출이 많이 됐다. 그러면 달러가 우리나라 기업한테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나라 기업은 원화로 바꾸게 되면 그 돈이
한국은행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국은행은 그 달러를 가지고 이제 미국의 재무성 증권을 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쿠폰 이자를 받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은행한테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다는 얘기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를 받고 원화를 준다는 얘기예요. 돈이 풀려요. 그죠? 돈이 풀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인플레이션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풀려나가는 돈만큼 채권을 발행해서 다시 돈을 회수를 해요. 이 회수를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자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은행이. 그 이자가 재무성 증권의 이자보다 높아요. 당연히 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높을 테니까. 외환보유고를 늘릴수록 한국은행은 앉아서 손해를 봐요. 낮은 이자를 받고 높은 이자를 줘야 돼요. 외환보유고라는 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서 한국은행에서는 적자 요인이 발생을 해요. 이것이 상당한 코스트예요. 이게 뭐 200억이 아니라 2,400억 불이에요. 2,400억 불에 대해서 이자 포인트가 1%만 난다 그래도 엄청난 돈이 돼요. 따라서 외환보유고를 보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외환보유고의 긍정적인 측면과 지금 이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답은 없어요. 적정 수준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수입의 몇 개월치 또는 단기 외채의 몇 배, 뭐 이런 정도의 그냥 대략적인 기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정,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뭐 최적, 뭐 이런 거를 여기서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스타디들이 몇 개는 있지만 사실 답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따라서 대략 봐서 그래도 한 4, 5개월치 이상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환보유고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왜? 만약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달러가 하나도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유도 수입을 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수입을 해야 되니까 뭔가 비상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기 외채로 하면 갑자기 돈이 빠져나갈 때 외환보유고가 없으면 결국 국가 부도 사태가 오니까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정도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됐다는 게 그냥 대략적인 기준이에요. 또 한 가지, 이건 국내적인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가 생겨요. 즉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보유고를 이렇게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게 위기가 발생하면 내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내가 더 많이 쌓아야 되겠어. 국내적으로 비용은 발생할 수 있지만 경제 위기란 걸 생각하면 내가 더 많이 외환보유고를 보유해야 되겠어라고 마음을 먹고 외환보유고를 쌓으면 그것이 결국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 신흥국 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적자와 미국이나 이런 서구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또 하나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돼요. 따라서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외환보유고를 별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그럼으로써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외환보유고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그런 외환보유고를 크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장치가 뭐냐? 우리가 예금보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융안전망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금융안전망을 전 세계 경제로 확대를 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라는 것을 만들자. 그래서 글로벌 파이낸셜 세이프티 넷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라고 몇 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G20 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논의를 해서 지금 국내적 각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념을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대를 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라는 걸 만들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도 해결하고 신흥국이나 이런 데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해결이 쉽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서 이런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가장 좋은 거는 페드하고의 스왑이다. 우리가 10월 달에 한번 페드 스왑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예가 있었기 때문에 신흥국들이
미국의 페드하고 상설적인 수합 계약을 맺어놓고 있으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한테 그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빌릴 수가 있으면 위기 해결이 되지 않느냐. 외환보유고를 많이 보유하지 않고도 위기로부터 충격을 약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그 결과 선진국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왜? 미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 미국의 페드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 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이나 미국 경제를 위한 기관이지 전 세계의 은행이 아니죠. 미국은 찬성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문제는 선진국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기축통화예요. 자기네 돈이 유로라고 하는 화폐가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예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기축통화국, 선진국은 이런 외환위기라는 개념이 별로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필요한 건 신흥국들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별로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모랄 해저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금보험공사 분이 오셨을 때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예금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 돈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은행을 열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별로 없고 두 번째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좀 위험한 투자를 해도 잘 되면 이익이 되고 못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니까 예금자와 은행 간에 모두 다 모랄 해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금융안전망이라는 것은 모랄 해저드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하더라도 자 미국 페드하고의 수합 거래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상설화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미국이 보기에는 신흥국이 이제 급하면 미국이 빌려줄 테니까 그 신흥국이 좀 위험한 투자를 하고 이상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모랄 해저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실은 서울에서의 G20 회의 때 이것이 합의가 제대로 못 되고 차선책으로서 페드와 수합은 해결이 되질 못했고 이것의 차선책으로서 IMF의 대출 기능을 좀 조정을 했어요. 좀 개선을 했어요.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 여기 이제 Flexible Credit Line, Precautionary Credit Line 이런 거를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IMF에서 돈을 빌릴 때 IMF 구제금융을 받았죠. 이것은 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새로 만든 대출 제도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도 IMF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 첫 번째 큰 차이점이고 또 하나 차이점은 IMF한테 우리나라도 돈을 빌려서 IMF의 권고에 따라서 국내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어요. 컨디셔널리티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 조건을 굉장히 완화를 해준 제도예요. 미리 빌리되 조건을 별로 붙이지 않는 그래서 글로벌 금융 안전망에 현재 글로벌 파이낸셜 세이프티 넷 그러면 주로 이 IMF의 대출 제도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이제 글로벌 G20 회의가 중국이 이제 올해 의장국이었는데 중국에서 글로벌 세이프티 넷을 글로벌 파이낸셜 세이프티 넷을 다시 이제 그 중요한 의제로 채택을 했어요. 그 전에는 별로 이게 한 2, 3년 동안 G20의 논의가 안 되다가 올해부터 새로 논의가 돼서 다시 한번 이 얘기들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요 소위원회처럼 돼서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주도를 해서 우리나라하고 프랑스가 주도를 해가지고 국제 금융 시스템과 이런 글로벌 파이낸셜 세이프티넷에 대해서 G20 회의나 이런 데서 우리가 실무 역할을 실제로 이제 소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G20 회의라는 게 사실은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회의를 하는 건데 사실 거기는 형식적인 그냥 회의고
그 전에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그 밑에 실무자 회의 이런 데서 계속 회의하고 합의한 것이 올라가서 마지막 정상회담 때 그냥 사인만 한번 하고 그냥 땅땅 두드리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밑에 실무 모임에서 계속해서 뭐 한 달에도 몇 번씩 출장 가고 출장 오고 하면서 세미나 하고 이러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서 이것들 계속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면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G20이라고 하는 어떤 회의체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G20이라고 하는데 안에 국가들을 보면 신흥국들이 많이 포함이 됐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뭐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기타 등등 옛날에 뭐 G7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선진국들만 있었는데 이제 신흥국들의 입김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게 신흥국들이 만약에 뭔가 따로 놀기 시작하면 이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제 인식이 되고 그러면서 신흥국들이 이제 이런 회의체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G20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 BIS라든지 이런데 이제 국제적인 룰을 만드는데 우리 바젤 3 뭐 예를 들면 이런 룰을 만드는데 옛날엔 선진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하고 후진국들 니네들 신흥국들은 니네는 이거 지켜 이렇게 됐었는데 그 룰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신흥국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좀 이익을 위해서 거기서도 룰을 만드는 국제 규범을 만드는데도 좀 참여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혹시 나중에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국제 회의 같은 데 가서 이제 회의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영어가 돼야죠, 영어가. 그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해서 또 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여러 가지 경제학이나 이런데 금융에 대한 지식과 그다음에 언어 이것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